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청백리 최척경의 마지막 시간으로 최척경의 벼슬살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척경은 1120년에 대해서 1186년에 돌아가셨는데 고려 인종 때 문과급제를 했는데 대충 한 1140년에서 46년 사이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문세과의 역관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이걸 싫어했어요. 그 청렴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최윤희에게 발탁이 돼서 탐나령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윤희가 탐나령으로 갔다 오면은 좋은 벼슬살을 주고마 약속을 했는데, 최윤희가 죽어 부르는 바람에 그 벼슬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벼슬을 안 주니까 낙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탐라에서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채찍경을 다시 파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왕명으로 이제 가족을 통반하고 탐나령으로 부임해 갔죠. 그리고 참나를 잘 다스려서 안정시켰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의 얘기였습니다. 명종 원년 1171년에 첨사부 주부로 소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무신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정중부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이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직으로 첨사부 주부로 들어오게 된 거죠. 첨사부 주부는 무신난이 일어나 가지고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이 즉위를 했죠. 그래 이제 바뀐 조정에서 중앙으로 소환이 됐는 거죠. 첨사부는 동궁, 그러니까 세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어요. 주부는 정육품에서 종팔품 사이 하급 관료. 아직도 집후 육품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벼슬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감찰 의사로 전임되고 이어서 우정원과 지적으로 임명되었다. 감찰 의사는 사원부의 종육품 관직이에요. 우정원은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하던 육품관이죠. 지적원은 왕명을 문서로 만드는 관직이고, 중앙조정에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육품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양광도와 충청도 두 도의 안찰서로 나갔다. 부임하에 가는 곳마다 거울을 잘 다스려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안찰사는 1276년에 충렬왕 2년이죠. 이때 알렴사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안찰사는 알렴사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 이거는 살핀다는 얘기고, 이것도 관찰한다는 얘기죠. 안찰사, 살펴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고, 알렴사는 이것도 살핀다는 얘기고, 염은 청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청렴하게 일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려의 그 5개 도를 관장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 도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도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알렴사를 흔히 그 도지사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직급이 6품에서 8품밖에 안 돼요. 지금 도지사, 조선시대 관찰사도 관찰사니까 살펴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관찰사는 그때는 종 2품 배설이죠. 근데 6품, 8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에는 지방관이 하는 일이란 게 세금 거두고 나라에 부역 동원하고 적군 쳐들어오면 군대 뽑아내고 요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군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군수 이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하게 다스리는가를 누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관찰사, 안찰사나 알림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제
체계가 더 체계화되면서 상급 관청, 하급 관청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고려 시대만 해도 관청이 상급 관청, 하급 관청이 없어요. 상급 관청 자체가 없는 거죠. 있어봤자 반만 축내는 거죠. 말하자면 지방에서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조정으로 보내면 그만인데 중간에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지방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육품이나 팔품 수준의 사람들로 이제 안찰사, 뭐 관찰사, 안찰사, 뭐 알념사 이런 이름으로 이제 파견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찰사나 알념사는 자기가 주재하는 사무실이 없어요. 말하자면 도청이 없어. 도청이 도를 관장하는데 도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재 사무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암행의사하고 비슷한 거죠. 암행의사는 모르게 다니는 사람이고 안찰사는 알념사는 알게 다니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6개월 정도 임시직이에요. 한번 돌아오고 보고 오면 그만이야. 전라도 알념사다 그러면은 전라도 한 바퀴 순찰하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한번 순찰하고 오고 이렇게 6개월 정도 임시직에 불과한 거예요. 병부 원회랑으로 승진되어서도 어려운 업무를 잘 처리해내었다. 병부 원회랑은 병부는 상서 병부 그러니까 병조죠.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죠. 원회랑은 정육품 중앙행정직이 아직도 정육품이에요. 근데 육품과는 육품하고 오품의 차이가 뭐냐면 오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양반으로서 자식들한테다가 음직을 줄 수 있어요. 세습이 돼, 벼슬이. 근데 육품과는 그게 안 돼요. 수많은 업적에도 정육품 벼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시 외직으로 나가서 안북 도호부사를 지냈다. 도호부사가 이 부사가 정사부사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 직급이 6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관직을 거쳐서 예부시랑 및 비서감에 올랐다.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높은 벼슬로 올라가는 거죠. 예부시랑하고 비서감은 예부는 조선의 예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랑은 정사품 벼슬, 지금 말로 말하면 차관급. 비서감은 경적이나 충문을 담당하는 자리고 업적에 비해서 아직 벼슬은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사품이 됐으니까 말하자면 양반으로서 자식한테 음직을 물려줄 수 있는, 세습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죠. 청렴한 관리로서 명성과 굳은 절개는 늙었어도 시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늙었을 때까지 그 청렴하고 절개가 굳은 것으로 아주 유명했었다. 근데 이렇게 청렴하고 절개가 굳은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벼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명종 16년 1186년에 돌아가시니 그때 나이는 67세였다. 최측경의 벼슬은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 40년 이상 관직에 있었고 치사하지 않았어요. 치사라는 거는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는 거죠. 업적을 불구하고 장기간 육품 이하 관료, 하급 관료로 있었어요. 말년에 정사품 시랑이 되기는 했죠. 조선의 참판급이죠. 당시는 가문을 배경으로 벼슬을 해요. 개인 한 사람 똑똑해갖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과를 급제했다는 건 인재풀에 불과한 거고 세력가가 추천을 해줘야 벼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문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 역관 활동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최적형의 가문은 고려 왕실의 반감을 가진 후백제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후뇨 10조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현종이 몽진했을 때 심각한 무리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없었다면은
최측경 가문은 사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배설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는 아무도 배설에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측경을 이렇게 끌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거죠. 그 배경이. 최측경의 출산은 완산 군수 박춘령의 발탁으로 이제 그 개성으로 올라오게 됐고, 가문 최초로 문과급제를 해서 그 출사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끌어줄 스님이나 인맥이 닿는 그 다른 가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줄 사람이 없는 혈혈단신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역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배설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적에다 불구하고 오랜 기간 육품 이하 말단으로 계속 그 배설을 했다. 이런 얘기죠. 최측경과 최균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박춘령이 발탁한 전주채씨죠. 최측경은 향리 가문 후손으로 확인이 되는데 최균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촌수는 별로 멋지 않고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균의 나이가 최측경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몇 살나 적을지 모르겠는데 10살 이상 차이 난다면은 아동을 선발했다는 말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5살 이상 이하로 작다면은 세대가 안 맞아 떨어지고,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최측근과 최규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걸로, 적어도 한 6, 7살 이상 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측경은 계속 외직으로만 돌았고 최규는 내직으로 돌아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왜 최측경을 외직으로 만들고 최규는 내직으로 돌았느냐. 둘 다 백이 없기는, 배경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배경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내직으로 돌고 이 사람은 외직 돌느냐. 아마 최균의 과거 성적이 최측경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다가 최균이 조유총에 난해서 순직했죠. 최균이 순직할 당시에 벼슬이 병마부사 사품이었어요. 그런데 최측경이 최종 벼슬이 예부시장으로 정사품이죠. 그런데 최측경이 예부시랑이 되기 10년 정도 먼저 순직했으니까 적어도 최균이 최측경보다는 진급이 좀 빨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측경의 후손은 67세까지 벼슬에 머문 양반 관료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당최 전주채씨로 추정이 되니까 향리 가문이죠. 근데 후손이 송도, 개성에 살았는지 아니면 전주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품 배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식들이 음직으로 배설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품 배설을 했으니까 자식들이 음직으로 배설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그 아들이 몇 품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성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도공계 전주채씨가 전주에는 없고 개성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것처럼 최측경의 후손도 개성을 중심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상 그 청백리 최측경에 대해서 세 번으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같은 완산 3체 중에 한 사람인 최균,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충절 최균, 이렇게 그 제목을 해서 살펴보겠는데 네 번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균은 사도공계의 시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로 나누어서 고려 충절 최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